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날 시행한 국가직 9급 한국사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험은요, 일단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에 대한 간략한 좀 평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올라갔어요.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서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꽤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자체가 쉽게 고를 수 있는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시면서 아마 좀 난이도가 있고 평소에 보지 못하셨던 내용들이 좀 있어서 좀 문제를 푸시면서 당황하셨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그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시간 배분에 좀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보통 이제 한국사 시험을 좀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남는 시간을 저희가 영어나 뭐 이런 다른 기타 과목에서 활용을 하는 전략들을 세우게 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한국사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좀 높다 보니까 생각보다 평소보다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을 거고 그러다 보면 전체 시험에 시간 배분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도 좀 듭니다. 전체적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바람에 아마 컷은 작년보다는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80점대 중반 정도가 아마 컷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한 문제 보시면서 저랑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시가를 지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은 지금 보시는 시조는 유리왕의 황조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왕의 황조가고 유리왕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일반적으로 유리왕이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왕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리왕을 묻는 문제가 나왔고 1번에 보시는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천왕 때 시행된 빈민 구제 정책이었죠. 그 다음에 낙랑군은 미천왕 때 축출된 겁니다. 그렇죠?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했다. 이게 유리왕 때 일이죠. 고구려가 수도를 3번 옮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몽이 나라를 세웠을 때는 졸본 지역에 나라를 세웠고요. 2대 임금인 유리왕 때 지금 보시는 국내성으로 천도합니다. 그리고 장수왕 때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남진 정책을 추진한다. 뭐 이렇게 배우셨어요. 율령을 반포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다. 고구려에서 율령을 반포했던 왕, 4세기 소수림 왕입니다. 그래서 율령 반포, 뭐 태학 설립, 불교 수용 이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3번 국내성으로의 천도가 유리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문제 보시죠. 밑줄친 유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주세붕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을 세우죠. 그 서원을 저희가 백운동 서원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 서원은 누굴 배양하는 거예요? 안양을 배양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안양이란 분은 고려 충렬왕 때 원으로부터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 백운동 서원이 이황의 권위로 사획되면 이게 소수서원이 된다. 이렇게 배우셨고요. 해주양약은 율곡이죠. 그래서 이 율곡이의 양약 배우실 때 뭐 해주양약, 서원양약 이런 거 배우셨고요. 성악십도는 퇴계 이황의 저서입니다. 그렇죠? 성악십도, 주자서 저료. 일본의 동정을 담은 해동 제국기를 저술했다. 신숙주에 대한 설명이죠. 세종대왕 때 신숙주가 세종대왕의 명으로 일본과 지금의 오키나와인 유구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정리한 책이 해동제국기인데 방문한 건 세종 때인데 책이 나오는 건 성종 때예요. 그래서 왕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백운동 서원에 관련되어 있는 인물은 안양이고 이 고려시대 안양에 대한 안양의 고향에 세워진 서원이 백운동 서원입니다. 어차피 뭐 고려시대 유학자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건 2번밖에 없기 때문에요. 별로 문제가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3번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서가 낭독됐고요. 이 공원에 지금 탑이 있어요. 이 왕이 세운 탑이죠. 이 탑의 이름이 뭐죠? 원각사지 10층석 탑이에요. 이 원각사지 10층석 탑은 저희가 경천사 10층석 탑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 원각사지 10층석 탑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원각사지 10층석 탑을 세운 사람은 세조가 되겠죠. 세조는 태종의 육조직계제를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켰죠.
3번이 답이고요. 1번 우리나라 전쟁사를 정리한 동국병감을 편찬했다. 문종 때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전쟁사를 정리한 역사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역대 문장의 정수를 모은 동문선을 편찬했다. 성종 때 서거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글 중에서 좋은 글들만 뽑아서 묶어놓은 책이 서거정의 동문선이고 왕은 성종이었고요. 한양으로 다시 천도하면서 이궁인 창덕궁을 창건했다. 태종입니다. 조선의 정궁이 이제 경복궁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궁은 뭐냐면 정궁이 경복궁이 왕이 머무시면서 국정을 돌보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국가를 운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뭐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전염병이 돈다든지 그런 경우에 왕이 거처를 옮겨서 국가를 돌보게 되는 걸 이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래 태조 때 경복궁이 세워지죠. 경복궁이 세워졌는데 2대 임금인 정종 때 수도를 살짝 개경으로 옮긴 적이 있어요. 그리고 3대 임금인 태종께서 다시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고 경복궁의 이궁인 창덕궁을 창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종 때 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세조 때 일로 올바른 건 지금 보시는 6조 직계제가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었고요. 4번 문제 보죠. 가가 가하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거는 조광조의 현량과예요. 조광조가 주장한 일종의 관리 추천 제도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선비들 추천하면 그 중에서 이제 우수한 선비들을 관리로 채용하는 일종의 관리 추천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현량과라는 문장이 보이기 때문에 그 뭐 조광조를 알아내시는 건 별로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조광조는 중종 때 사람이고 기묘사화로 제거되죠. 그렇죠?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 정책이 역풍을 맞은 사건이 기묘사화였어요. 2번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었다. 이건 김일손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연산군 때 이 김일손이라는 분이 자기 선생님인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었죠. 이것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사화가 첫 번째 사화인 무오사화가 됐고요.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을 지지했다. 이건 윤원영을 중심으로 하는 소윤 세력이에요. 명종 때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윤이라고 얘기하는 윤원영을 중심으로 하는 소윤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소윤에 대한 그 얘기였고요. 연산군의 생모 윤씨를 폐비하는데 동조했다. 이거는 성종 때 있었죠. 성종 때 연산군의 생모인 윤씨 부인이 폐비가 되고 결국 사사당하잖아요. 죽게 되는데 이때 이제 동조했던 건 이제 훈구 대신들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성종 때 벌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조광조의 중종 때 인물인 조광조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광조와 관련되어 있는 선택지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5번 신석기 시대 유물과 유적과 유물을 바르게 연결한 거. 강원도 양양에 오산리 유적이 있어요. 신석기 시대 유적지고 덧무늬 토기가 나옵니다. 신석기 시대 토기 맞습니다. 서울에 암사동 유적지가 있죠. 농경의 증거를 보여준 유적지다. 이렇게 배우셨고요. 지금 보시는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기입니다. 1번이 답이죠. 공주의 석장리 유적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공주 석장리 유적은 구석기 시대 유적지죠. 저희가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남북이 분단이 됐고요. 1960년대 남쪽에서 분단 이후 남한에서 최초로 발견되는 구석기 유적지가 공주의 석장리 유적지다.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미송이식 토기는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보여주는 청동기 시대 유물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디귿 안 되고요. 리을 부산에 동삼동 유적이 있어요. 이건 신석기 유적지가 맞아요. 근데 아슐리안형 주목도끼가 안 되죠. 이건 구석기죠. 연천의 전곡리에서 날이 2개가 있는 구석기 시대 주먹도끼가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불렀고 리을은 지금 유적지는 신석기 께 맞습니다만 유물이 구석기이기 때문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기역 니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6번 문제 보시죠. 가시기에 신라에 있었던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첫 번째 고구려의 침입으로 한성이 함락되자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장수왕의 공격을 받았고요. 당시 백제의 왕이었던 계로왕이 전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문주왕이 수도를 웅진, 지금의 공주로 옮겨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주왕께서 수도를 천도했고요. 이게 이제 475년의 일이에요. 성왕이 사비로 도읍을 옮겼다. 자,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가 다시 그 사비로, 지금의 충남 부여로 그 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538년에 6세기 성왕 때 일이에요.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 일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5세기와 6세기 사이에서 대가야를 정복했다. 이거 진흥왕이죠. 그죠? 진흥왕은 한강유역을 성왕을 배신하고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전사시키죠. 그리고 562년에 대가야를 복속시킴으로써 가야 연맹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겁니다. 황초령비의 순수비를 세웠다. 역시 진흥왕이에요. 그죠? 진흥왕이 이제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568년에 황초령비를 세우게 되고요. 거칠부가 국사를 세우는 것도 역시 진흥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건 셋 다 진흥왕을 얘기하고 4번 2차 돈의 순교로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될 때 왕이 법흥왕이세요. 신라는 5세기 눌지왕 때 고구려의 무코자에 의해서 불교가 전래됩니다. 그런데 공인을 못 받았죠. 토착 세력의 반발 때문에 공인을 못 받다가 지금 보시는 법흥왕 때, 6세기 법흥왕 때 2차 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을 받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부하실 때 이렇게 배우셨어요. 성왕과 진흥왕이 짝이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법흥왕은 당연히 진흥왕 앞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굳이 연도를 외우지 않으셔도 이 문제를 푸시는 데는 별로 어려운 일은 없으셨을 거예요. 성왕과 진흥왕이 동시대 인물이라는 것만 안다면 법흥왕이 진흥왕 앞에 있기 때문에 4번이 답이고요. 또 선택지 3개가 모두 진흥왕을 얘기하고 있는데 4번 보기만 법흥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답을 골라내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겁니다. 7번 문제 보시죠. 시기별 대외교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번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선 후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험을 보면 한국사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토지제도라든지 수취제도라든지 조선 후기 문화사, 실학 이런 것들이 또는 영조, 정조의 업적 이런 것들이 거의 단골 주제였는데 올해 시험에서는 이런 조선 후기 관련 문제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조선 후기 관련 문제가 나오지 않았고 단원 통합형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기를 묻는 단원 전체를 통합하는 문제가 평소와는 달리 좀 많이 나온 거죠. 2문제 정도면. 근데 뭐 이게 뭐 특별한 문제 유형의 변화라고 보긴 어렵고요. 그냥 그 해의 시험에서 좀 특징적인 특징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원 통합형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요. 한번 보시죠. 백제, 노리사치계가 일본의 불경과 불상을 전했다. 6세기 성왕 때 성왕은 노리사치계라는 승려를 일본에 파견하죠. 그리고 이 노리사치계가 일본의 불경과 불상을 전파해서 일본의 불교가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상권을 장악했다. 통일신라 흥덕왕 때 장보고가 귀국하죠. 그리고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지금의 전라도 완도 지역에 만든 해상기지가 청해진이었습니다. 그러다 장보고는 신라 하대 왕위 쟁탈전에 가담했다가 암살당하게 되는 거고요. 고려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다. 이 병난도가 고려의 국제무역항이었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4번 조선 명과의 교류에서 중간계시, 책문후시가 전개됐다. 틀렸어요. 지금 보시는 계시는 국가가 주도하는 공무역을 계시라고 부르죠. 그리고 후시는 사무역을 후시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보시는 중간계시나 책문후시는 조선 후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나라가 이미 망했고요. 청나라가 등장했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조선 후기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전기, 그러니까 명나라가 있었던 시절에는 사무역은 엄격하게 통제당했어요. 근데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국가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지금 보시는 계시나 후시가 나오게 되고요. 그때는 명이 아니라 청나라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리게 됩니다.
8번 문제 보죠. 우리나라 세계유산과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면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는 전축분인 6호분과 무령왕릉이 있다. 이거 수업 시간에 배우셨죠? 요 전축분이 뭐냐면 요게 벽돌무덤이에요. 벽돌무덤이란 뜻인데 보통은 이제 요즘 전축분 이런 식의 한자식 표현을 쓰진 않거든요. 근데 이 시험에서는 이제 한자식 표현을 그대로 줬어요. 그래서 공주 송산리 고분군이 있고 거기에 6번째 무덤과 7번째 무덤이 벽돌무덤이고 7번째 무덤이 무령왕릉이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양산 통동사에는 금강계단 불사리탑이 있는 삼보사찰이다. 이것도 맞아요. 우리나라 그 산지에 있는 산사, 절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죠.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난했던 산성이다. 맞죠? 리을, 승정원 일기는 역대 왕의 훌륭한 언행을 실록에서 뽑아 만든 사서다. 이건 틀려요. 기억, 니은, 디귿은 맞는데 승정원 일기는 승정원이 왕의 비서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승정원에서 쓴 승정원 일기는 그날 있었던 국왕에 대한 기록 또는 왕과 신하들 사이에서 오간 문서에 대한 기록들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게 승정원 일기예요. 그러면 역대 왕의 훌륭한 언행을 실로에서 뽑아 만든 책은 이건 국조보감이죠. 그렇죠? 이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이 국조보감은 역대 왕들의 업적 중에서 좋은 치적만을 뽑아놓은 책이에요. 처음 이제 이 국조보감이라는 책이 구상되기 시작하는 건 세종 때부터 구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역대 왕들의 통치 기록 중에 좋은 것들을 뽑아서 남겨서 후세 왕들이 국가를 통치할 때 참고 자료로 쓰게 되는 책이 국조보감입니다. 그래서 승정원 일기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리을을 제외한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좀 길어가지고 제가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좁아졌는데 이 문제가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이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유형의 형태의 문제가 아니에요. 발해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긴 한데요. 이 문제에서는 발해의 지역과 유적을 같이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잘 배우지 않는 형태의 문제였고요. 기존의 공무원 시험에서는 잘 출제되지 않는 형태였어요. 이런 시험 이제 문제들이 잘 나오는 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던 형식이었는데 이번 시험에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아마 지금 보신 국가직 시험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보시죠. 발해 수도에 대한 답사 계획이다. 각 수도에 소재하는 유적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게 발해 수도거든요. 그럼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보일 거예요. 지금 보시는 기역이 동모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모산 기슭에서 대조영이 처음 발해라는 국가를 세우게 되죠. 그 다음에 니은이 중경이에요. 그리고 디귿이 상경입니다. 그리고 리을이 동경이 되는 거고요. 수도들이에요. 발해의 수도들이죠. 그럼 기역 보세요. 정효공주 무덤을 찾아 벽화에 그려진 인물들의 복식을 탐구한다. 정효공주는 문왕 때 공주예요. 문왕 때 공주고 문왕은 수도를 어디로 가세요? 상경 그리고 말년에 동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기역은 동모산이기 때문에 문왕 제위 시절의 수도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문왕 제위 시절의 수도가 아니고요. 요거는 니은 지역이 맞아요. 니은 지역의 중경 지역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정효공주의 묘가 니은 지역에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용두산 고분군을 찾아 벽돌 무덤의 특징을 탐구한다. 아까 말씀드린 이 정효공주 무덤이 벽돌 무덤이죠. 그래서 지금 니은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이야기고요. 디귿, 상경이죠. 오복루 성문터를 찾아 성의 구조를 당의 장안성과 비교한다. 저희가 발해에 상경을 배우실 때 주작대로라는 거 배우셨어요. 이 주작대로라는 도시 구조가 당나라 문화의 영향이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아요. 리을, 정혜공주 무덤을 찾아 고구려 무덤과의 계승성을 탐구한다. 지금 보시는 이 정혜공주는 역시 문왕의
둘째 따밈입니다. 그리고 모주림 천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그 고구려 문화의 영향이다라고 배우셨어요. 근데 위치가 틀려요. 위치는 기역 지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제일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긴 한데요. 지금 이 두 개의 기역과 리을은 문장 자체에는 틀린 게 없는데 지금 보시는 수도의 무덤의 위치와 관련돼 있어서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로 보입니다. 좀 다른 형태의 문제였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출제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었어요. 10번 문제 보시죠. 다음 상소문을 올린 왕 때 있었던 사실은, 이 지문은 많이 보신 거죠. 고려 성종 때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의 일부 내용입니다. 고려 성종 때 얘기죠. 그럼 고려 성종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찾으라는 거죠. 성종은 양경, 그러니까 개경과 서경, 그리고 12목의 물가 조절 기관인 상평창을 건립합니다. 그렇죠? 1번이 답이고요. 균열을 귀법사의 주지로 삼아 불교를 정비했다. 이거 광종이죠. 그죠? 국자감에 칠제를 두어 관악을 부흥하고자 했다. 관악부흥책이거든요. 관악부흥책이 칠제라는 관악진흥책을 실시했던 왕은 예종이 되시는 거고요.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경정전식과를 실시했다. 전식과의 맨 마지막이죠. 그러면 왕이 문종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종 때 경정전식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종과 관련되어 있는 선택지는 1번 보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11번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옳지 않은 거. 한미 원조협정을 체결했다. 그렇죠? 농지개혁 실시했어요. 그렇죠? 49년도에 법이 통과돼서 50년부터 시행됐고요. 300산업이 발달하죠. 50년대 6.25 끝나고 나서 300산업이 발달합니다. 4번이 틀렸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됐다. 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제2공화국 장면 내각에서 수립이 됩니다. 근데 시행은 못했죠. 61년도 5.16 군사정변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1962년에 군정기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군정기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은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12번 문제 보죠. 중일전쟁 이후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민족 말살 정책이 아닌 거. 31년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요. 그리고 37년에 중국을 공격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게 중일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937년 이후 상황이 아닌 걸 찾아내시면 돼요. 중일전쟁은 37년에 일어나니까. 궁성요배를 통해서 민족정신을 말살하려고 했죠. 황국신민 서사 암송하게 했고요. 남면 북양 정책은 31년 만주사변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30년대 모습이에요. 만주사변 이후에. 그래서 중일전쟁 이후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시는 이게 사실 민족 말살 정책은 아니거든요. 남면 북양 정책은 민족 말살이라기보다는 한반도를 커다란 일본의 자본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산 기지, 원료의 공급지로 만들겠다라는 정책이에요. 남쪽에서는 면을 키우고 북쪽에서는 양을 키워서 일본의 면직물 산업과 모직물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도였거든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한국 시민 의식을 강화하고자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했다. 1941년 일본은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개칭합니다. 그래서 3번은 30년대 전반기, 그러니까 31년 만주사변 이후부터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일전쟁 이후 상황은 아닌 게 되는 거죠. 3번이 답이었고요. 13번 문제 보시죠.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1905년이에요. 1905년의 상황이고 대통령을 만났죠. 그리고 대한제국 황제의 친필 밀서를 품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 밀서에서 1882년에 맺은 조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882년 조선과 미국 사이에서 나오는 조약이 있었죠. 그걸 저희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배웠어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나요? 치외법권, 영사재판권을 인정하고 있죠.
치외법권과 영사재판권은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보시는 최애국 대우를 갖는 첫 번째 조약이었죠. 우리가 외국에게 최애국 대우를 규정하는 첫 번째 조약이었고, 그 다음에 거중조정의 규정이 들어있어요. 조선과 미국이 삼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경우에 서로 상대방을 돕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뒷문장이 지금 거중조정 조항이라는 표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1882년에 맺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내시면 되겠죠. 영사재판권이 인정됐다. 맞아요.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됐다. 저 이거 수업하실 때 순서 많이 배우셨죠? 이모군란 때문에 지금 보시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나오는 게 아니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1882년 4월에 있었고요. 이모군란은 6월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 다음 이모군란 이렇게 갔어요. 이모군란의 결과로 맺어지는 조약도 배우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나오는 게 제물포조약, 그리고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서 나오는 게 조청상민 순용 무역장정, 뭐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모군란은 지금 보시는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번이 답이었고요. 최애국 대우 들어가 있고요. 조선책략에 영향을 받았죠. 2차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했던 김홍집이 청나라 외교관인 황준셴의 조선책략을 갖고 들어옵니다. 거기에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조선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러시아를 막는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러시아를 막을 거냐? 친중국하고 결일본하고 연미국 해라. 그래서 러시아를 막아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해 알선으로 조선과 미국 사이에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죠. 그러니까 조선책략은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의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14번 문제예요. 이것도 향리에 관한 문제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던 향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좀 까다로우셨을 거고, 더군다나 문제가 뭐냐면 보기 4개가 다 맞아요. 이렇게 다 보기가 맞게 되면 이걸 답을 고르는데 왠지 사실 좀 부담스럽거든요. 뭔가 하나는 꼭 틀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보시죠. 기억. 부호장 이하의 향리는 사심관의 감독을 받았다. 자, 사심관 제도는 태조 왕건 때부터 시행됩니다. 각 지방의 호족들 중에서 가장 세력이 큰 사람을 사심관으로 임명해서 지방에 있는 나머지 군소호족들을 관리하게 하는 제도였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향리들 중에서 부호장 이하,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하층 향리들은 지금 보시는 사심관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사심관 제도는 고려 후기까지 계속 가요. 고려 후기까지 계속 가는 거고, 부호장이 2등급 향리가 되거든요. 향리가 전체 9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1등급을 호장이라고 불러요. 이게 성종 때 향리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심관이 자기 밑에 있는 향리들을 통제하고 있는 거죠. 니은, 상층 향리는 과거를 통해 중앙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상층 향리들은 비록 지방에 있지만 과거에 대한 관직의 진출 과정이나 또는 혼인 과정에서 중앙귀족과 거의 대등한 지위를 누린다고 배우셨죠. 그러니까 비록 지방에 있지만 중앙귀족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상층 향리가 그래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죠. 일부 향리들의 자제들은 기인으로 선발되어 개경으로 보내졌다. 왕건 때부터 호족에 대한 견제책으로 시행된 게 기인제도였죠. 이건 지방에 대한 통제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호족들 자제들, 나중에 향리로 개편되면 향리들의 자제들을 지방에 이제 일을 묻는다는 자문의 그 이유를 들어서 서울로 올라오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일종의 인질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속현 행정실무는 향리가 담당했다. 맞죠? 고려는 지방관이 내려오는 주군과 주현, 그리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군, 속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행정구역으로 향부곡소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지금 보시는 이 속현과 향부곡소에는 지방관이 오지 않기 때문에 향리가 사실상의 지방관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려시대 향리들을 배울 때 고려시대 향리들은 지방의 실질적 지배자였다. 뭐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맞게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15번 문제 보세요. 밑줄 친 이 농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지문을 읽어보시면 지금 이 농법이 이양법이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모내기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양법이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지금 별을 옮겨 심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양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양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내시면 돼요. 세종 때 편찬된 농사직설에도 등장한다. 이게 아마 그 고민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농사직설에 이양법이 나온다고. 다만 이때는 이양법을 권장하는 건 아니었고 이 농사직설이란 게 각 지방의 경험 많은 농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한 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부지방에선 이양법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양법에 대한 소개도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걸 국가가 권장한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이야기예요. 고랑에 작물을 심도록 했다. 이건 밭농사에 대한 이야기죠. 조선 후기로 들어가면서 고랑에다 작물을 심게 되는데 저희가 이걸 견종법이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 후기 등장하는 밭농사에 관한 이야기고요. 디귿 경국대정의 수령 7사 항목에서도 강조됐다. 이 수령 7사는 수령의 7가지 수령의 임무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농업을 번성하게 한다라는 규정은 있지만 수령한테 이양법을 확대시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업을 번성시킨다는 얘기가 꼭 이양법을 확대시키는 규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양법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디귿도 안 됩니다. 직파법보다 풀 뽑는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렇죠? 이양법은 직파법에 비해 노동력의 절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서 광작이 성행했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은 기역, 리을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양법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고요. 16번 문제 보시죠. 밑줄 친 헌법이 시행 중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헌법은 뭐겠어요? 지금 보시는 이 헌법은 유신이죠. 그죠? 7차 개헌이었던 유신헌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긴급조치라는 말 보이잖아요. 이 긴급조치권이 주어져 있는 게 유신헌법이죠. 그래서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킵니다. 유신헌법은 1972년 10월에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는 시기까지 유지가 돼서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1.6으로 사망을 하기 때문에 72년부터 79년까지 유지됐던 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이거 되겠죠? 1979년에 일어나는 거죠. 1979년 YH 무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YH 무역 사건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당신 국회의원이었죠. 김영삼 의원이 국회에서 제명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김영삼 국회 제명 사건에 저항해서 부산과 마산 등지에서 시위가 벌어졌죠. 이걸 부마 민주항쟁이라고 부르고 이 부마 민주항쟁의 진압 과정에서 정권 내에 강경파와 온건파의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 온건파와 강경파의 충돌로 터지게 되는 게 79년 12.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79년도 상황이 맞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은 1968년에 반포됩니다. 그러니까 제3공화국 시절이에요. 제가 그 기출문제 풀 때도 아마 이 국민교육헌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유신 때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유신 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거 68년도였고요. 3번의 7.4 남북공동성명은 72년도에 있어요. 봐봐요. 요거는 68년 3공화국. 요거는 72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한 모두의 독재 정권에 이용됐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게 7월이잖아요. 10월 유신으로 가게 되는 거고 북한 애들한테는 이게 사회주의 헌법으로 간다. 뭐 이렇게 배우셨죠. 그 다음에 한일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6.3 시위가 있었다. 우리가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하는 게 한일협정이죠. 1965년에 있었고 이 한일협정을 준비하고 있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6.3 시위인데 이건 1964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과 3번, 4번은 제3공화국 시절의 이야기고요. 지금 보시는 유신헌법이 적용되는 제4공화국에 관련되어 있는 보기는 1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17번 문제 보죠. 밑줄 친 회의에서 있었던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신 이 회의는요. 1923년 임시정부에서 개최된 국민대표회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923년에 임시정부의 활동 방향을 놓고 국민대표회의라는 게 개최가 됐어요. 여기서 임시정부가 조직을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창조파가 나오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단재 신채호 선생이나 또는 박용만 같은 인물들이 창조파에 해당을 했고요. 또 한쪽은 임시정부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임시정부를 개혁해서 끌고 가자는 개조파가 나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이동희 같은 인물들이 여기에 해당했어요. 이게 근데 한 4개월 정도 회의가 지속됐는데 성과를 내지 못했죠. 그랬더니 임시정부에 있었던 창조파와 개조파가 임시정부로부터 빠져나가게 되고요. 이때부터 임시정부가 위축됐고 이때부터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를 끌고 간다. 뭐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에서 있었던 1923년 국민대표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찾아내시면 되겠죠. 1번.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상정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건국강령으로 채택합니다. 그렇죠? 국민대표회의와는 관계가 없고요. 박은식이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자,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1925년에 탄핵당해요. 그리고 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시는 분이 박은식이죠. 1925년에 박은식 선생이 2대 대통령이 됩니다. 3번 민족유일당 차원에서 조선혁명당에 참가했다. 이 조선혁명당이 참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조선혁명당이라는 게 김원봉의 의열단을 중심으로 1935년 난징에서 만들어지는 조직이죠. 그래서 김원봉의 의열단, 뭐 조소왕, 지청천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게 조선혁명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선혁명당은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이니까 조선혁명당이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죠. 4번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4번이 답이죠. 창조파들을 중심으로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그래서 국민대표회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지금 보시는 4번 임시정부를 대체하려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18번 문제 보시죠. 다음 법령에 따라 시행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지금 보시는 법은 일제가 진행한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은요. 1912년부터 18년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농산공부를 주무기관으로 하였다. 틀렸죠. 이거는 2차 가부개혁 때 우리가 정부 조직을 7부로 바꾸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보시는 이 토지조사 사업을 주도했던 건 총독부 산하에 임시토지조사국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임시토지조사국에서 토지조사 사업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역둔토, 궁장토를 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토지조사 사업은 기한부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땅이라는 걸 신고해야 되는 거라고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게 소유 관계가 좀 불분명한 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역둔토나 궁장토와 같이 국가 소유 토지거나 왕실 소유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소유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토지들이 신고가 안 됐고 그럼 일본은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토지들을 빼앗아 가버렸죠. 2번이 답이에요. 토지 약탈을 위해 동양척식회사를 만들었다.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요. 1908년에 만들어집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침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토지조사 사업은 12년부터니까 연도가 맞지 않고요. 충궁퇴치, 농가부채 근절을 목표로 내세웠다. 충궁퇴치, 자력갱생 이런 거 나오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농촌진흥운동이라고 그랬죠. 1932년 일제가 농촌 지역의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농촌진흥운동이고 요거는 1932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충궁퇴치나 이런 구호는 농촌진흥운동 당시의 구호입니다. 지금 보시는
토지조사 사업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개항기 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개항장에서 조선인 객주가 중개 활동을 하였다. 자, 초창기 무역 상태를 기억하시죠? 초창기에 일본 애들이 조일 수호조규 부록이라는 걸 맺어요.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이잖아요. 강화도 조약이 하나의 본조약과 두 개의 부속 조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조일 수호조규가 있고 부속 조약으로 조일 수호조규 부록이 있는데 이 조일 수호조규 부록에 보면 간행이정이 심리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일본 상인들이 내륙으로 진출이 안 돼서 이 당시에는 거류지 무역의 형태로 무역을 한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래서 일본의 거류지와 조선의 소비시장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죠. 그럼 이 중간에서 이 거류지와 소비시장을 연결시켜줬던 역할을 했던 게 뭐 객주나 여각이나 보부상 같은 것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개항장에서 조선인 객주가 중개 활동을 했다. 맞아요. 2번. 조청 무역장정으로 청국에서의 수입액이 일본을 앞질렀다. 이게 틀렸거든요. 1882년에 이모군란으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 상인들의 내륙 진출이 심화되기 시작했고 일본 애들은 조일 수호조교 속약을 체결해서 간행이정을 백리까지 확장시키죠. 그러면 역시 일본 상인들도 우리나라 내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의 상권을 놓고 청나라와 일본 상인의 상권 경쟁이 격화되는데 이게 앞지른 적은 없어요. 저희가 공부할 때 왜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의 무역을 보면 이게 청나라가 45대, 일본이 55까지 쫓아온 걸 보신 적 있죠. 근데 앞지른 적은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질렀다라는 표현이 틀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3번. 일본 상인은 면제품을 팔고 쇠가죽, 쌀, 콩 등을 구입하였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공부할 때 쌀과 면이 교환한다고 그래서 이걸 미면 교환 체계 이렇게 공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값싼 영국산 면제품을 주로 내다 팔고 대신 우리나라에서 쌀이나 콩과 같은 곡식들을 수입해 간다. 이렇게 배우셨죠. 조일 통상장정 개정으로 곡물 수출이 금지되기도 했다. 이게 반공령 규정이죠. 1883년 개정조일 무역규칙 또는 개정조일 통상장정에 반공령 규정이 들어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일 통상장정이 개정되면서 반공령 규정이 들어있는데 학생들 중에 이제 4번을 고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반공령이 실패한 걸 떠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반공령이 실패됐으니까 금지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그냥 규정이에요. 이 규정이 들어있었냐고 묻는 거기 때문에 조약 안에 이게 들어있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었고 지금 보시는 개정조일 통상장정에 곡물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있었다는 거잖아요. 반공령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4번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0번 문제 보죠.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물리고 있죠. 이걸 저희가 호포제 또는 동포제라고 불렀어요. 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만동묘 건립을 주도했다. 이 만동묘는 송시열의 유지로 세워지는 사당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게 원군을 보냈던 명나라 황제를 제사 지내기 위해서 송시열의 유지로 만들어진 게 만동묘였어요. 근데 대원군이 집권하고 나서 47개의 사획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원들을 다 없애버리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대원군이 만동묘도 같이 폐지시켜버렸죠. 건립을 주도한 게 아니라. 군국기무처의 총재를 역임했다. 지금 보시는 이 군국기무처는 1차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핵심 기구입니다. 이 군국기무처의 총재관은 김홍집이라는 인물이었죠. 대원군과는 관계없고요. 통리기무함을 폐지하고 오군영을 부활시켰다. 이게 답이죠. 1882년에 이모군란으로 대원군이 일시적으로 재집권합니다. 일시적으로 재집권한 대원군은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 민씨 정권이 추진했던 근대화 정책들을 전부 다 뒤로 돌려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행정기구였던
통리기무화문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오군영을 부활시켰죠. 그죠? 하지만 청군의 개입으로 대원군은 청나라로 강제 합송당하셨고요. 3번이 답이었습니다. 탕평 정치를 정리한 만기요람을 편찬했다라고 나오는데 요건 순조 때 나오는 책이에요. 뭐 그렇게 중요한 책은 아닌데 서영보라는 사람이 뭐 우리나라의 재정이나 군정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한 책이 만기요람이고 이 책은 순조 때 나옵니다. 대원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전체 국가직 수문제를 다 보신 거예요. 문제가 사실 난이도가 좀 있어요. 난이도가 좀 있고 까다로웠습니다. 문제가 평소와 보던 국가직 시험보다는 좀 까다로웠고요. 그래서 아마 공부하시는데 문제를 푸시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저희가 이게 전혀 손을 못 댈 만큼 지엽적인 문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시긴 하셨겠지만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또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또 이게 전혀 손댈 수 없는 정말 이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있는 건 확실하고요. 예전에 저희가 준비했던 시험들에 비해서는 까다롭게 출제된 게 맞습니다. 국가직 시험과 지방직 시험을 비교해 보면 늘 국가직 시험의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태까지 공부하셨던 방향대로 여러분들이 정리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많은 문제를 좀 푸셔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셨던 문제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기본적인 주제들이 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긴 하시지만 그게 된다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주제를 끝내놓고 조금 어려운 심화적인 내용도 함께 공부해 두시는 것이 시험을 대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수험생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